네, 지금부터 한국회계기준원의 개원 22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박세환입니다. 이번 개원 기념 세미나는 오늘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과 국제 표준화 동향을 다루고, 이틀 뒤인 9월 2일 세미나에서는 회계 추정의 정의와 유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조금 일찍 웨비나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개원 22주년을 기념해서 발간한 자료집 3권의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KIFRS 질의 회신인데요.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KIFRS 질의 회신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자는 KIFRS FAQ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비교적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회계 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한 것 중에서 빈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안건 결정사항 약 10년치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3권의 책자에 담긴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지만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책자 형태로 발간하였고요. 실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고요.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이 세미나와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미나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안내 문구를 클릭하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Q&A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시면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세미나가 끝나는 대로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세미나 나가기 회계사 연수 인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정보뿐만 아니라 로그아웃 정보가 모두 있어야 연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지속가능성 보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 움직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앞서서 한국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김의형 원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개원기념 세미나를 영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끌어 주실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준비도 그렇고 현장에 참석하시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 기꺼이 참석해 주시고 토론에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신 증권선물위원회 이명순 상임위원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가 있었지만 올해 세미나는 이틀에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8월 31일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2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에
대한 말씀이고, 이틀 뒤의 주제는 조금 그 기술적인 것입니다만 회계 추정의 연구 결과를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해서 제가 미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책임 투자에 대한 요구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이 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또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는 소위 ESG 경영 그리고 ESG 전략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화두로 잡고 많은 인력과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경영 또는 투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 정보의 공시입니다.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SG 경영의 내용 그리고 ESG 경영의 성과를 어떻게 공시하고 어떻게 보고할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는 사실은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상당히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명칭은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100개가 넘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의 방법 그리고 공시의 내용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이런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보고라는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성 보고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인지 또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합의 또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런 지침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IFRS 재단이 2021년 중에 재단 내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고 표준화된 단일의 공시 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 그리고 각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필요한 절차를 이미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혼란들은 상당한 부분 개선이 되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직접 받을 국내 기업들은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내 기업들이 작성하고 공표해온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전수 입수하고 분석해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분석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고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그간 작성하고 공개해온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작성 과정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분석의 결과가 향후 단일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회계기준원은 내일 9월 1일로 만 22살이 됩니다. 지난 22년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과 함께 국제 회계 기준, IFRS 회계 기준의 국내 도입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회계 기준원은 지금 지속 가능성 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앞두고 도움 기준의 국내 도입이라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원은 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지난 2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새 기준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세미나도 회계 발전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회계준원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이명순 상임위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명순입니다. 먼저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시어 웹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속가능성 보고는 기업이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기업 자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율공시의 특성상 공시정보의 품질과 유용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고 최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IFRS 재단은 투자자 중심의 단일기준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주요 국가로서 이러한 국제표준화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향후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받게 될 국내 기업들은 그 필요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해 아직은 관심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일부 선도기업이 이미 글로벌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행하고는 있지만 국제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가 국내에 정착되기까지는 기업, 회계기준원,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기준원은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근간인 고품질 회계기준 마련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회계 선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회계기준원은 IFRS 재단의 오랜 파트너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온 만큼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의 의견을 듣고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IFRS 재단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현실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도 2025년부터 ESG 관련 정보 공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발맞추어 나가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회계기준원의 개원 22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지속가능성 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장 참여자들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선희 상임위원님의 축사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축사 영상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속가능성 보고의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기업 실무진들을 면담한 결과에 기초해서 발표하게 될 텐데요. 이 주제 발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이웅희 수석연구원과 윤나영 선임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웅희 수석연구원님 주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의 이웅희 지속가능성 보고지원센터장입니다. 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웹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우선 전합니다. 오늘 기준원에서 개원 22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ESG,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국제 표준화를 앞두고입니다.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경영 그리고 보고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가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IFRS 재단을 주축으로 여러 국제기구들이 단일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을 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준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 자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해 조사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 표준화 움직임과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보고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인 지속가능성 보고 그리고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현황에 대해서는 직접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한 기준원 지속가능성 보고지원센터의 윤나영 박사님이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3번 국제표준화 전망 및 회계 기준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위해 윤나영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회계기준원의 윤나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렇게 지속가능성 보고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된 주요 배경, 관련된 혼란,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미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게 다소 정체에 이르렀다가 근래에 들어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3가지 요인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환경, 투자자,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분야에 있어 지속가능성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길어진 여름, 예측할 수 없는 폭우 등 일상에서도 기후변화를 손쉽게 체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업이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이런 경영 체계를 좀 지속하기에는 상당히 큰 제약이 걸리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예나 지금이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기업의 재무 정보에 기초한 고잉 컨선을 논의해왔다면 이제는 이런 기후변화 그리고 책임 투자 확산 기조와 맞물려 이런 것들 포함한 비재무적 지속 가능성 정보에도 초점을 둔 고잉 컨선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환경, 기후의 변화, 투자자의 책임 투자 확산 기조 등과 맞물려 기업도 지속 가능 경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일부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 경영 체계의 확립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성 정보를 보고하는 활동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한편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한 해에만 국내 약 130여 개의 기업 및 기관이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성 보고를 수행해 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주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되고요. 거래소를 통해 공개되는 보고서도 약 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의 경우는 이게 95년도 포스코를 통해 최초의 환경 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다소 정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오랫동안 보고를 수행해온 기업은 물론 새롭게 보고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 모두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 역시 다양하겠습니다만 저희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보고인지, 즉 보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전통적 재무보고의 경우는 주로 주주 및 투자자의 초점을 둔 보고를 수행을 합니다. 주주 및 투자자의 경우는 기업 가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 역시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반면 지속가능성 보고의 경우는 이러한 전통적인 재무보고처럼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주주 및 투자자를 핵심 이해관계자로 설정하고 보고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NGO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보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 대상의 불명확함은 정보를 작성하는 기업은 물론 정보 이용자에게도 상당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논의드린 대로 보고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지 역시 명확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 서로 다른 정보를 통해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수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지 명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속가능성 보고를 통해서는 기업 외부에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ESG 요소와의 상호작용 결과를 보고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탄소 배출이라던가 얼마큼 수질 오염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런 외부로의 영향을 보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듯 지속가능성 보고가 무엇을 보고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 두 번째 혼란 원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혼란의 원인은 바로 너무 많은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점인데요. 자발적 보고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보고를 돕는 지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RI 기준을 포함해서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TCFD 권고안, SASB 기준, 그리고 그 외에 UN SDG, UNGC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기준들은 각기 다른 장단점 그리고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 언급된 보고 대상 그리고 보고 내용에 관련해서 서로 다른 요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고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저희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수의 보고 기준이 존재하고요. 평가기관별 상이한 방법론 또는 가중치 등, 그리고 기업 측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다가오는 국내외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보고의 보고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떠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지, 이 보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극복 과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파트 2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발행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조사 및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는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현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고서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해 보았는데요. 과거 국내 대부분의 연구는 CSR, 일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업 가치 및 기업 경영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CSR 활동 자체와 관련해서 보고서의 내용이나 보고서의 형태 등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 CSR 활동의 일종의 매개체로서, CSR 활동의 일종의 결과물로서만 이 지속가능성 보고를 간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에 지속가능성 보고 자체에 대한 실증 조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2020년 발행된 약 130여 개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중에서 저희가 카테고리화한 정량적 데이터를 좀 수집할 수 있는 106개 기업의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고요. 주로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현황을 분석했으나 LG전자, LG화학, 포스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생명의 지속가능성 보고 팀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고서 내용의 조사를 좀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경우는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통일된 정량적 형태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각종 카테고리를 나누어 카테고리별 다양한 분석을 수행을 해보았고, 이 중에서 일부 중요한 결과만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했고요. 인터뷰의 경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포함, 특히 이제 작성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 보고서의 명칭과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차트를 보시면 SR, 즉 Sustainability Report라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를 이어서 IR, 통합보고서, CSR 보고서, 그 외에 각종 기업들이 사용한 독창적인 보고서 명칭들이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다만 시장 및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이 되는 ESG라는 보고서의 명칭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보고서 내에서는 이 ESG란 용어가 당연하게도 좀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보고,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 아이덴티티는 지속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고, ESG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주요 요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공통의 정의, Common Definition이 현재 부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를 정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무엇이 지속가능성 활동인지, 경영인지, 보고인지를 좀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고에 활용한 기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기준은 GRI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앞서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란 이름으로 해당 보고서가 발행되는 근거도 이 GRI에서 제공하는 지침이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지침이란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저희의 106개의 표본 모두 GRI 기준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는 TCFD나 SASB의 경우는 각각 16개, 17개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좀 비교를 해보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사실상 이제 GRI 보고서에 가깝지 않나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듣고 계시는 참여자분들 대다수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 주요 기준별 특징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특징 중에서 주요 보고 대상,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해보고자 하는데요. 뚜렷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공시 대상에 있어서 GRI 기준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TCFD나 SASB의 경우는 재무보고와 비슷하게 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밑에 공시 채널, 그리고 공시 내용에서도 함께 연계되어 드러나는 특징인데요. 지속가능성 보고서라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GRI와 달리 TCFD나 SASB는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재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재무보고서 또는 애뉴얼 리포트 등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 내용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지속가능성 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GRI와 달리 TCFD는 기후위험 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 SASB의 경우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춘 공시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요 기준별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그럼 어느 보고 경계까지 적용할 것인가 역시 살펴볼 이슈입니다.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경우 대부분이 종속회사 중 일부 주요 회사만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이제 국내외 사업장 정도 수준까지를 보고 경계에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무 보고의 연결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보고 경계를 적용한 기업은 굉장히 소수로 확인됩니다. 이마저도 종속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기업의 경우에나 가능했고, 굉장히 종속기업이 많은 대규모의 기업의 경우는 주로 국내외 사업장 수준으로 보고 경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공시 관련 이런 제도화를 논의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보고 경계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외부 자문 및 검증입니다.
기업 인터뷰를 통해 사실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작성 자문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는 이 사실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3자 외부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인 공시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외부 검증을 받으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평균인 50%를 훌쩍 넘는 87%의 높은 국내 검증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요 검증으로는 이제 한국경영인증원, DNBGL 그리고 한국표준협회가 검증을 수행을 했습니다. 회계법인의 경우는 상당히 소수가 이러한 외부 검증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이때 사용된 검증 기준으로는 AA, 1000AS 그리고 AP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검증률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고의 충실성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언급드린 검증 파트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대부분이 GRI 기준을 따라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앞서 나온 검증이 이제 GRI 보고에 대한 검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GRI 기준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내부 프로세스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기업에 잘 맞는 중요한 지속 가능성 요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공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제3장을 검증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및 보고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충실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다수가 형식상으로나마 어쨌든 GRI 충실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 TCFD나 SASB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해당 이니셔티브, 해당 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서 검증이 좀 충실히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술 내용 및 방법에 있어 미비한 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TCFD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업 특징적인 전략이라던가 시나리오 분석 내용 등을 기술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 산출이라던가 체계를 구축하는 전사적인 좀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SASB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기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페이지 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어디를 레퍼해라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보고 자체가 GRI 보고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SASB 지침에 따라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 조사 항목은요. 중요성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성 보건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중요성 분석이란 절차를 통해 핵심 요소를 선정을 하고 그 핵심 요소에 초점을 둔 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원차트를 보시면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업 전략적 요소, 사업 모형이나 성장, 혁신 투자와 같은 사업 전략적 요소, 그리고 임직원의 안전, 고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인적 자본의 지속가능성 핵심 사안을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 대상인 기후변화 대응 파트는 다소 이제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부터는 이제 글로벌 넷제로 이런 선언들의 증가와 중요성 증대로 아마 올해 분석부터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중요성 분석을 통해서는 지속가능성 요소에 산업특유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고객정보 보안, 디지털화 같은 핵심 요소를, 철강화학, 에너지산업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은 기후변화나 환경, 산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속가능성 요소, 국내의 경우도 산업 특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향후 기준 제정에 있어 이러한 산업별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춘
조사 및 분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 인터뷰를 주로 토대로 한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보고 인프라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점입니다. 기업 내 보고 인프라 및 자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으며 특히 지속가능성 경영과 보고의 연계 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보고 주체 역시 기업별로 굉장히 상이했는데요. 별도의 보고팀이 마련된 경우도 있었으나 기획, 마케팅, IR팀 등 이런 외부의 팀들이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기업들도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별도의 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위한 체계 및 조직 구조가 사실은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 주신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전경련의 올해 4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되는 기업이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외 급변하는 국제 정세, 탄소 중립 선언과 맞물려 이러한 지속가능 보고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최근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 인프라 부족은 아래 보이시는 보고 목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보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은 주로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된 바인데요. 다만 인터뷰를 같이 수행해준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제고 목적보다는 자본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는 내부적으로 지속가능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관리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고 목적을 좀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 또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고 목적의 불분명함은 보고 인프라 및 구축 체계에 역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인터뷰의 가장 마지막 항목이자 초점을 맞춘 바로 보고서 작성자로서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다수의 기업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단일 기준이 부재하다라는 점을 핵심적인 어려움 사항으로, 애로사항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에 수많은 기준이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기준은 모두 서로 다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기준들은 단순히 다른 정보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이행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야 이러한 주요 모든 기준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바로 주로 사용하는 이 국제 기준들의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바로 국내의 경영 환경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국제 지표들의 경우는 고용을 함에 있어서 인종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단일 민족성이 강한 국가들의 경우는 이 측면에서 높은 지표를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 규제, 법령의 차이를 국제 기준들이 충분히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역시 국제 공통의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춘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준의 범용성 외에 또 기준의 특수성 또한 문제사항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국제 기준들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스비 기준 같은 경우는 산업별 기준서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런 사스비에 해당 산업 분류 및 접근법이 이제 국내 산업 분류 및 특성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는 다소 우려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게 미국 시장에서 머티리얼리티 매핑을 통해서 구현된 기준서인데요. 이걸 국내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제 기준서들이 국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대부분의 국제 기준들은 영문 위주로 제공이 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내 이용자들이 이해관계자들 포함 충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려 의견이 있는 상황이며 이 역시 공문 번역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고서를 살펴보고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 보고 핵심 문제 5가지를 간략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고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굴 위한 보고인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전히 보고 방향성 매우 불분명하고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기준, 복수의 기준의 존재입니다. 다양한 기준들은 서로 다른 보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보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내 인프라 및 자원의 부족인데요. 기업 내에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고, 특히 오늘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대응 및 정보 산출 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역시 앞에 보고 정체성이나 다수기준 존재와 함께 기업의 보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별 기준의 미비인데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광범위한 주제 공시 요구는 기업의 보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고요. 사스비 같은 국제 기준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지만 역시 국내에 있어서 적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평가 기준의 상이함입니다. 앞서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업 인터뷰를 통해 다수 기업이 이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였고요. 다수의 평가 기관들이 서로 다른 평가 방법론, 가중치, 서로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 역시 다수의 기준의 존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의 보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국내 현황에 대해 요약한 내용이며 파트 3에서는 국제 표준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대영 박사님. 지금 현재 약 270명이 지금 접속해서 세미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제 발표 때도 이 수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 세계 300개가 넘는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및 공시 기준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고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른 기준들을 함께 활용해서 국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충실히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일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기관은 IFRS 재단입니다. 재단은 산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를 통해 글로벌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자본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서 이 기준이 전 세계 144개 국가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FRS를 글로벌 자본시장의 국제표준 회계 기준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기준 제정 측면에서 아주 독보적인 명성을 구축한 IFRS 재단에게 전 세계 투자자들이랑 자본시장 규제기구들이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기준도 제정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수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재단 내에 새로운 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일명 ISSB를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일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현재 ISSB 설립을 위해 정관 변경 절차도 진행 중이고 ISSB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선임 절차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새로운 위원회인 ISSB의 설립을 반영한 재단의 새로운 지배구조입니다. 이미 재단은 매우 강력하고 투명한 3티어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 하에 ISSB를 이 IASB와 병렬적으로 나란히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배구조의 가장 상위에는 감독이사회가 있습니다. 감독이사회는 전 세계 금융당국들과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재단의 기준 제정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독이사회 멤버로는 IOSCO, 유럽집행위원회, 미국 SEC,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기준제정 전략, 지배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IASB 및 ISSB 위원 선임을 책임지는 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FRS 기준을 제정하는 기준 IASB와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을 담당할 ISSB라는 두 개의 기준제정위원회가 독립적인 기준제정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 간의 이 긴밀한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위원회는 아주 밀접히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준 제정 로드맵을 보시겠습니다. IFRS 재단은 지속 가능성 기준 제정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단은 올해 10월까지 ISSB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과 구체적인 기준 제정 로드맵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후 로드맵 중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올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될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ISSB 설립,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선언, 그리고 ISSB 위원 선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에 대해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ISSB가 제정할 지속가능성 관련 최초 기준인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기준 등을 내년 4분기 정도에는 공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재단은 향후 제정할 지속가능성 기준의 전략적 방향성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적 방향성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IFRS 재단이 제정할 기준의 방향성, 내용, 실현 가능성, 심지어는 국제 표준으로서의 성공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전략적 방향성을 IFRS 재단 혼자 단독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IFRS 재단은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주요 자본시장 규제기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이 4가지 기준 제정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4가지 방향성은 ISSB가 제정할 기준의 핵심 근간이 될 것이므로 각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적 방향성은 투자자 초점의 기준 제정입니다. 즉 ISSB는 투자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기업 가치 판단 시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재단 산하 IASB는 글로벌 회계 기준인 IFRS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IFRS에 기반한 재무정보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정보 간의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 가치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가치 산정을 위한 핵심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모두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판단 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은 IFRS 회계 기준에 더하여 자신들이 반드시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을 제정해야만 한다면 기업 가치에 초점을 둔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방향성은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에 우선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기후위험은 모두 인지하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에 해당하며 가장 중요한 재무위험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탄소 배출량의 광범위한 측정, TCFD의 프레임워크 존재 등으로 인해서 기후 관련 분야는 지속가능성 보고 분야 중 가장 발달된 분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의 긴급성과 재정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ISSB는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기준을 우선 제정하여 내년 말 발표할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ISSB가 기후 관련 기준만 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올해 말 아젠다 컨설테이션 등 문서 발표를 통해 투자자가 관심 있는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식별해서 여러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기준도 지속적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핵심 재정기구들과의 연합입니다. 현재 수많은 재정기구들이 있고 이러한 기구들이 만든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ISSB가 갑자기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새롭게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투자자 중심의 기준에 초점을 둔 이 기존 재정기구들과 협력해서 ISSB가 향후 기준 제정 시 활용할 프로토타입도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이 프로토타입은 TCFD 권고안을 기준의 형식으로 구체화하고 사스비의 산업별 기준 개념과 IFRS 재무보고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기존의 지속가능성 기준재정기구 및 기준의 통폐합을 위해 핵심 재정기구들과의 물리적 합병 그리고 지적재산권 구입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적 방향성은 국제표준화를 위한 가장 핵심 전략이기도 한 글로벌 베이스라인 접근법입니다. 재단은 ISSB가 제정할 지속가능성 기준과 각 국가별 정책 및 규제 등과의 상호 운영성 그리고 호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접근법은 특히 IOSCO, FSB 등 전 세계 핵심 규제기구들과 G7,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베이스라인 접근법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IFRS 재단이 제정할 지속가능성 기준을 각 국가별 법적 체계하에서 의무 공시 요구 사항의 일부로 포함하거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ISSB가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으로 전 세계 지속가능성 보고의 기준치, 베이스라인을 만들면 각 국가별로 공공정책이나 규제 등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 항목을 거기에 추가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ISSB가 제정할 지속가능성 기준이 어떻게 글로벌 베이스라인으로 작용하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빨간색 네모가 ISSB에서 제정할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기, 중기, 장기간에 걸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 왼쪽 맨 하단은 투자자 중심의 재무보고이며 IFRS 기준의 원칙 중심 특성에 기반하여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는 IFRS 재단이라는 하나의 기구에서 개발할 것이며 기업 보고의 형태로 함께 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인데 이 오른편 맨 상단은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여기에는 각 국가별 공공정책 목표를 위한 정보 보고 또는 투자자 이외의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른 정보 보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글로벌 기준점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와 통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형태로 함께 보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접근법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각 국가 및 규제기구들과 기준 제정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이를 위해 IOSCO 등과 함께 이미 다중 이해관계자 워킹그룹을 설립해서 재단이 제정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책 및 규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글로벌 베이스라인 모형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상황을 기반으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공공정책 및 다중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고객, 노조, 협력사, 지역사 등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보고로 각국의 정책 등에 따라 보고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외부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 활동을 위한 정보가 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30개 기업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단계적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SSB가 제정하고 국제 규제기구들이 자본시장 내 의무도입 및 이행을 고려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입니다. 이는 투자자를 위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으로 인해서 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국제적 흐름을 보면 지속가능성 보고서 안에 통합되거나 기업 보고의 형태로 재무보고가 통합되어 활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을 글로벌 단일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자본시장의 의무도입 및 이행을 검토 및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발행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중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투자자를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내용을 포함되고 있으며 포함된 내용도 형식적이거나 구체적인 기준 등의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왼쪽 그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안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가 이제 상당히 작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보고서 현황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투자자 중심의 기준 TCF나 SASB를 활용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같이 만든 기업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표현했는데, 재단과 아이오스코의 논의 내용에 따르면 재단이 제정할 투자자 중심의 ISSB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중 이해관계자를 위한 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정보 중 많으면 70에서 80% 정도를 포함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ISSB가 제정할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 네모박스 안에 지속가능 관련 공시의 크기가 이 전체 보고서 크기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이 보고서와 관련 공시 정보 안에 중립적으로 겹치는 이 내용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ISSB가 제정할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방향성에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재단은 지속가능 및 통합보고 분야의 핵심 재정기구들과 협력해서 고품질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SSB는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한 개념체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표시기준, 이 표시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 표시기준이 만들어지면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보고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SSB가 여러 전문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준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의 긴급한 정보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제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단일의 지속가능성 기준 내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오스코, FSB, WEF, G7, G20 등 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핵심 기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COP26 회의에서는 기후 관련 재무공시 의무화에 대한 공동선언문 발표가 예상되는데 이 선언문에는 TCFD에 부합하는 공시 의무화의 요구와 함께 재단의 국제기준 제정 환영 및 지지가 명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는 과거와 같이 전 세계 140개국 이상이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향후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ISSB가 제정할 기준에 대해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도입 및 이행을 검토하게 될 것이므로 ISSB 기준은 전 세계 국제 표준으로 신속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기준원의 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원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들의 실증 분석 및 주요 발행 기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문제점과 ISSB에서 제정할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의 국제 표준화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한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할 6가지의 주요 과제를 식별했고 과제별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과제는 보고의 정체성입니다. 국내 보고 현황에서 확인한 보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정보 요구 및 보고 방향성이 다른 다수의 기준의 존재에 기인하는데 이는 아마 국제표준 기준 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ISSB의 국제표준화 기준 제정 및 제정기구들 간의 연합 등으로 앞으로 다가올 지속가능성 기준의 통폐합을 잘 주시해서 자신들의 보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내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자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투자자를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구분 및 상호 보완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과제는 산업별 보고입니다. ISSB는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산업별 지속가능성 기준의 도입이나 정비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 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SASB 기준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원도 SASB 기준을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10월 중에 주요 10개 산업에 대한 SASB 기준의 국문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기후 관련 공시입니다. 파리 협정의 이행, 탄소 중립, 탄소 국경세 시행 등으로 투자자들은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TCFD에 부합하는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 요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78개국 약 2,000개 이상 기관이 TCFD 지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ISSB도 TCFD에 기반한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우선 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후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 공시 체계를 좀 사전에 구축해서 앞으로 다가올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인프라 구축과 자원 배분입니다.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 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기반은 지속가능성 경영 및 보고 인프라 구축일 겁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기업 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 모형에서부터 전략, 위험, 기회관리, 마지막 보고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지배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ISSB 기준의 도입 및 이행입니다. 회계기준원과 한국의 금융당국은 국제표준화 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준비를 사전 검토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기준원은 KSSB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준비위는 ISSB에 대응한 KSSB 설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ISSB 기준의 도입 방식, 적용 대상, 보고 형식, 그리고 ISSB 기준과 국내 규정 및 법적 체계와의 상호 연관성,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ESG 평가 관련입니다. ESG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 대륙별로 공개되는 데이터 양이 절대적으로 적고 내용도 일관되지 않고 보고 양식도 분산되어 있어 지금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정보 공개의 표준화 부족에 일부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SSB 기준 제정으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가 공시되고 적용의 의무화로 공시 정보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개선된다면 현재 ESG 평가의 신뢰성 및 실효성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평가 기관들은 이 국제 표준화 움직임과 전망 그리고 의무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까지 준비한 세미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두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배경, 현재 상황, 표준화와 관련된 어떤 국제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논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을 충실하게 말씀드리느라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토론자분들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다소 우려되긴 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토론을 바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정규환 숭실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규환 교수님 토론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의 정규환입니다. 요즘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되어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현황을 정리해 주시고 또 국제 표준화의 전망을 소개해 주시고 또 회계기준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제언을 해주신 이응희 센터장님과 윤나영 선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그 현재 즉 국내외 동향과 또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아마 오늘 발표를 통해서 궁금증 중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분이 지정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그 지정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지정 토론이 끝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실 때는 가능하시면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정 토론에 앞서서 오늘 세미나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토론자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SK그룹의 김광조 부사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인영 선임연구원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송병관 기업회계팀장님이십니다. 네, 오늘의 토론 순서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조 부사장님께서 기업 입장에서 토론을 해주시고, 이인영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연구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병관 팀장님께서 정부 입장에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조 부사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K그룹에서 ESG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기업 측에서도 많이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저희 SK그룹에서도 ESG를 잘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어떤 방향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할 일도 많고 하도 변화가 많아서 부담이 사실은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기업을 모자를 쓰고 이 자리를 이제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논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시작 단계에 있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대표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 논의를 시작하는 측면에서 어떤 초도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인풋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제목으로 보면 정해진 미래 ESG 성과 레포팅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ESG를 열심히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내부에서 이제 말하기를 정해진 미래 우리의 선택 ESG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일시적으로 유행하고 끝나는 어떤 논제가 아니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논의의 포커스는 사실은 이제 성과의 공시 내지는 보고 레포팅에 관련 부분이라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와 연관된 부분들을 잠깐 추려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에 국제 표준화에 관련된 제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투자자의 시각을 담아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기업을 향해서 정보를 공시를 많이 요구를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이코노믹 밸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제 마켓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을 텐데요. 사실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기업이 미래에도 과연 지속 성장 가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비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리스크와 포텐셜을 고려했을 때 어떤 기업들은 더 마켓 밸류보다 낮아지는 회사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비재무 정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 사회의 구조는 건전한지, 사회 정세에 반하는 경영 관행은 없는지 등등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그 체질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로서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그 SK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SV, 소셜 밸류에 대한 측정입니다. 저희가 DBL이라는 용어를 더블 바텀 라인이라는 걸로 해서 쓰고 있는데요. 더블이라고 하면 이코노믹 밸류와 소셜 밸류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V를 측정한다는 의미는 측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관리를 통해서 개선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고용 배당 납세를 경제가협 간접 기여 성과라고 하고, 환경 관련된 요소, 사회성과 관련된 요소를 화폐화로 측정하는 기준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성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넌스는 아직 화폐화까지는 못 갔고요. 그 18년부터 주요 멤버사들의 화폐화 성과를 측정을 해서 대회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과도 역시 공시를 완료를 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제목에 작년 사회적 가치 2192억 원 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거티브 성과도 과감하게 이렇게 외부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및 소재 중심으로 비즈 모델을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지도 담아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난해 1조 9천억 원여가 창출됐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SK가 하고 있는 화폐화 측정은 사실은 표준화된 기준으로 통일화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점점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ESG 관리 시스템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이 ESG를 잘하고 평가받고 하는 어떤 그런 일에서 봤을 때 기준들이 통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까를 고민하다가 글로벌 기준들을 보니까 뭐 600여 개 이상 기준들이 난립해 있어서 저희들이 GRI나 TCFD, MSCI, DJSI 같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분석을 해서 공통 부분들을 뽑아내고 우리에게 적합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어떤 카테고리로 37개 평가 항목과 평가는 하지 않지만 정성적인 항목으로 88개 공시 항목을 그룹 전체의 공통 항목으로 가져가고 각 사는 자기 인더스트리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추가해서 평가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1, 4분기 성과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밑에 테이블에 나오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2020년 점수 해서 이게 이제 출발선의 점수 평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평가를 해서 5점 만점으로 해서 환경이 몇 점인지, 사회가 몇 점인지, 지배 구조가 몇 점인지 이거를 인더스트리별 가중치가 각각 다른데요. 그걸 반영해서 했고 1, 4분기에 조금 숫자가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개선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공시, 저기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지 않으면 평가기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도 공시가 되지 않아서 점수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발행하는 지속가능 보고서에는 충실히 반영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평가 기준도 외부로 표현되고 공시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 점수를 저기들이 산정을 하는데 최근에 2, 4분기를 해보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제법 많은 개선 점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ESG 성과를 개선해 나간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이 외부 평가기관하고 소통을 하고 그것이 우리 ESG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주제 발표에서 말씀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더블 머티리얼리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Value to Society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G 항목 중에 기업이 사회를 향해서 어떠한 성과를 창출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하나는 Value to Business, 그래서 외부 환경 요소가 기업의 재무 성과와 포텐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Value to Society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RI라든지 UN SDG 같은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주로 Value to Society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그만큼 성과를 창출했다고 표현하기가 더 적합한 그런 방향이 되겠고요. 또 요구받는 대로 밸류 투 비즈니스를 측정해서 공유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기준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직은 뭐 고민을 하고, 예를 들면 컨설팅 기관의 어떤 기법적인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아야 할 수 있는 TCFD 뭐 기후변화 시나리오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측정과 보고의 어떤 객관성 차원에서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업의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알고 싶어 할 것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밸류 투 소사이어티 부분은 CSR 성과와 같이 착한 기업이 어느 정도 착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보조적인 어떤 평가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IFRS의 기준도 이 그 투자자 관점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요자와 제공자 간의 어떤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보시면 최근의 동향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 기구 평가 기관 이니셔티브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국제적인 기준의 표준화 관련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U 지속 가능 금융 행동 계획에서 EU 텍소노미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제 개편한 CSRD 같은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주 논제가 되는 IFRS도 이런 국제 표준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없던 기준들이 생기면 부담이 분명히 되겠지만 여기 말씀 나온 대로 보고 어떤 정체성의 혼란, 기준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기업들이 뭔가 정리해서 외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준들이 통일화된다면 그거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대와 함께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Value Balancing Alliance라는 협의체인데요. 바스프가 주도가 되고 SK하고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SK 측정처럼 소셜 밸류를 측정해서 외부로 공시하는 그런 체계를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EU 그린 어카운팅 프로젝트 중에서 그 측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맡아서 국제 공시 표준화와 관련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제공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은 이런 다양한 이니셔티브별로 이제 측정과 공시 기준이 상이해서 그리고 평가 기관별로도 통일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 혼란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주요 기준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EU 텍소노미 같은 이런 어떤 기준들과 새로 만들어질 표준화 체계가 얼라이먼트가 조금 약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일단 초도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로 나올 기준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4가지로 해봤습니다. 일단 객관성과 관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정량지표 또는 정성지표 중에서도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기업이 이 부분을 받아서 명확한 표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준의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이 기준이 한번 만들어졌다가 쉽게 바뀐다면은 기업이 ESG 전략 방향을 지속되게 추진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신중한 판단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공시 기준과 평가 기준의 얼라이먼트입니다. 많은 평가 기관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기업에 통보를 해오고 있고,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점수를 받고 소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와 공시가 얼라인먼트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노력으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땡큐 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국가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이 설정됐으면 좋겠다. 우리 ESG 중에 사회 영역 같은 거를 특히 보면 국가와 사회별로 봤을 때 조금은 관념도 다른 것들이 있고 통일된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가만히 돼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 준비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강조 부사장님께서는 SK그룹의 ESG 경영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또 공시기준과 관련된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새로운 표준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기대와 제언에 대해서 여러 유익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이인영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인영입니다. 우선 그 한국회계기준원의 22주년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논의는 ESG 사실 이게 논의가 활성화되기 이전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상당히 되어 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연간 발표하는 사업 보고서, 거기 안에 있는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제 투자자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회계학계나 아니면은 그 뭐 조금 그 밸류 관점에서의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정보라는 거는 사실 과거의 정보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의 이제 이루어왔던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능력이 되고 기업의 어떤 경영이나 지배 구조가 다 온라인돼 있느냐는 전혀 얘기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런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보고에 대한 필요성은 논의는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뭐 PwC의 트루 밸류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이 사실은 기업에 대한 정보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있는 밸류를 찾아야 된다라는 아이스버그 밸류 얘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런 논의를 주도를 해왔었는데 ESG 논의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류,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느냐의 당면 과제로 지금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국제 표준화하고 기준으로 담아내겠다라는 IOSCO, 그 다음에 IFRS의 그 합의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야심차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기업들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마련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고 그 결과의 기초가 많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사실 이슈인 건 같습니다. 그 앞서 그 회계기준원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준 제정에 논의가 나온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챌린지를 5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의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복수의 기준이 존재하는 거, 그다음에 평가 기간 간 결과가 상이하다,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게 다각도로 지금 규제가 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하나하나 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제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보고의 정체성 혼란과 이제 복수의 기준 이슈입니다. 앞서 우리 윤나영 선임연구원께서 국내 지속가능 보고서들을 분석을 쭉 해주셔서 GRI가 좀 지배적인 그런 보고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전 세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표준은 없습니다만은 그 각국 거래소는 지속가능 보고에 대한 가이던스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도 지속가능 가이던스를 올해 초에 새롭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 가이던스에서는 이제 채택해야 할 어떤 기준을 권고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를 하는 거래소가 있고 또 요구를 하는 거래소가 있고, 이것도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들이 주축이 돼서 Sustainable Stock Exchange라는 곳에서 이제 그 통계를 내보면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GRI가 지배적인 그런 표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SASB, 그 다음에 이제 IIRC, IR Integrated Reporting이라는 것 두 개인데, 이제 SASB하고 IR은 합병을 해서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그런 또 재단으로 출범을 했고요. 근데 거기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SASB 스탠다드 기준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그런 보고 기준입니다. 물론 이 기준의 배경이 사실상 상당히 좀 많이 다른 건 사실이죠. 그 GRI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뿌리는 이제 민간단체에 시작을 했고요. 엑선 발데즈라는 미국 사상 최악의 그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해양 오염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기업들이 그것으로부터 이제 받는 어떤 사회적 비난, 레퓨테이션, 명성의 흠, 거기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GRI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본인이 영업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 기준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기준 제정이 개편되고 지금 마지막 개편된 건 아마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GRI 기준도 사실 지금은 조금 그 관점이 약간 좀 다양해져서, 유럽이 아까 그 말씀 더블 머티리얼리티 개념을 유럽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GRI도 이제 더블 머티리얼리티 관점에서 그거를 좀 옹호를 하는 그런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들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가지고 좀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IR은 말 자체로 인터그레이티드 리포팅, 비재무 정보와 재무 정보를 통합해서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그 기준 제정 기구들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많은 연구자가 여기 참여를 했었고, SASB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회계사, 그 다음에 기업 분석가, 변호사, 뭐 그런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그런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IFRS가 이런 기존 기준 제정자들의 해놓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ESG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광조 부사장님께서 ESG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유명한 굴지의 평가사들 간에도 평가 결과가 굉장히 엇갈리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가지고 실증이 되어진 그런 부분들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까지 발생을 하냐면 사실 그 세 가지 부문,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부문에서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의견 일치가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국내 2개의 평가기관의 그 평가 결과를 놓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거하고 반대로 상관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는 환경 부분에서 기업들의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상관관계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평가기관 간 의견 일치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배구조는 오래된 이슈였고 많은 정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낮습니다. 0.3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국내도 상장 기업들이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2025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되는데 공시가 의무화될 때 어떤 그 표준화 기준이 제공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정보가 제공되겠지만은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많은 그런 항목일수록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그런 좀 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왜 필요한가 뭐 그런 논의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가오는 이제 규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IFRS가 지속가능 기준을 제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글로벌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은 EU죠. 그러니까 EU는 사실은 사실 이 지속가능 논의의 어떤 체계를 살펴보면은 EU는 그 EU 연합 정관에서부터 이 지속 가능성을 그 염두에 두고 정관을 만들고 UN 회원국들 간의 지속 가능 이슈가 그 체계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논의의 체계를 잘 잡고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논의의 지금 그 ESG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어젠다인 이제 환경 문제가 사실은 이제 EU가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각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지향점이 있죠. 그 명확한 목표가 설정돼 있고 그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 부분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연간 필요하다.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이끌려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필요한 하나의 이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속가능 개념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 UN 텍사노미. 그러니까 무엇이 지속가능이냐는 개념을 정립을 해주고 정의를 내려주는 그 작업서부터 했었고, 텍사노미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의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 그 지침.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것이 개정된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 규제를 도입안을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금이 효율적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옮겨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장된 녹색 정책, 위장 어떤 상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지는 전반적인 어떤 지향점의 결과 일관된 그런 어떤 개념과도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라는 그런 측면하고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니까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규제를 그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 안에 있는 속해 있는 기업들이 지속가능 위험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공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법안을 이미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논의에서 좀 의미 있는 거는 유럽은 이 실질이라는 개념, 머티리얼리티라는 개념을 단순 기업들의 재무적 관점,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내부화돼 가지고 재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가 외부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그 자체를 또 보고를 해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유럽은 자체적으로 이미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에 대한 법안을 더블 머티리얼리티 이중 중요도 관점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스위스 정부가 이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는 더블 머티리얼리티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유럽이 지향하는 어떤 그 지속가능 범위, 그 기업의 어떤 역할, 영향 그걸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IFRS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보다 명확한 어떤 투자자 관점에서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과연 어떻게 조율이 될 건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라기보다는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본인들이 세워놓은 어떤 그 분류 체계나 공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더화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숨기지는 않고 있어요. 본인들도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럽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기업들한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는데 그 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그것이 적용이 안 될 때는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니까 그 차별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유럽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기업들은 과연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또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는 있습니다. 아직 미국 얘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큰 금융시장이고 제일 큰 자본시장인데 미국은 SEC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공시를 하도록 해야 될까라는 논의를 시작을 했고 퍼블릭 코멘트를 받아가지고 올해 10월 정도에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환경에 관해서 머티리얼 중요도를 어느 범주까지 설정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는데 미국은 논의가 사실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파적인 그런 어떤 그 성격을 띄어서 사실은 거기도 어떤 합의를 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얘기를 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IFRS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표준화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IFRS가 그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마련한다. 그 글로벌 베이스라인은 지속가능 이슈 중에서 재무적 요인을 출연해서 기존의 재무보고 안에 이제 넣겠다라는 그런 개념도를 이제 아까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결과를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반응도 보고 향후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이 논의가 좀 숙성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속가능 요소가 재무적 관점에서 계량화돼 가지고 기업 재무보고에 준하는 투자자들한테 정보가 주어졌을 때 투자자들은 이 정보가 머티리얼하다라고 받아들일 거고 이 정보가 나중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의 이슈가 이제 상당히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속가능 이슈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지금 기준을 마련을 하겠죠. 근데 이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의 소송의 머티리얼 과연 기업들마다 머티리얼한 게 다 똑같을 수 있느냐의 또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SK가 생각하는 중요도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산업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어떤 기업의 환경, 처한 환경,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그것에 기준을 하나 세워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좀 살펴본 다음에 그 좀 추가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좀 기업들의 반응 그런 걸 보고 저희 국내에서도 국내 환경에 맞게끔 그다음 국내 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베이스라인을 받아들인 후에 한국 그 현실에 맞는 기업들 현실에 맞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영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보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다가오는 규제와 관련돼서 그린워싱 등 여러 가지 유익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위원회 송병관 기업회계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기업회계 팀장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세미나가 4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벌써 4시 40분을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토론을 선호하는데 통상 세미나가 대부분 다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토론자는 되게 짧게만 하면 돼서 항상 선호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두 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정보를 많이 해주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셨을 것 같고, 기업에서 오신 SK 부사장님과 그다음에 이인영 박사님도 상당히 좋은 토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정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정부가 어떤 기준을 채택할 것이냐가 가장 먼저 논의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 보고서를 어떻게 시장에 공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정부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고, 세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과제는 만약에 의무 공시가 되는 경우에 이를 누가 감시 또는 검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다양한 논의를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것인가는 생각보다는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FRS 재단의 ISSB에서 정하는 기준을 베이스라인으로 할 겁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IFRS 재단의 상임 감독 이사회 국가입니다. 이 상임 감독 이사회 국가는 총 상임 감독 이사회 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국가는 5개밖에 안 돼요. 그 5개 중에 한국이 1개 국가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IFRS에서 만드는 IFRS의 재개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IFRS 재단의 이런 최근의 움직임은 재단뿐만 아니라 이 국제 증권감독기구인 IOSCO, WEF, FSB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한국도 마침 오늘 그 상임 감독 이사국으로서 IFRS 재단의 ISSB 설립과 활동에 찬성하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한국에서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기준은 IFRS에서 제정하는 것이 베이스라인이 될 것이라고 정해진 것이라고 방향성이 상당히 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IFRS 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랐을 때 요거를 어떻게 시장에 공표할 것이냐, 이건 공시의 문제인데요. 이 기준의 내용하고도 약간 좀 관련성이 있긴 합니다. 이 재무 관련된 보고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무 공시의 정도를 달리할 것 같은데, 이 공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율 공시부터 그 의무 공시까지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의무 공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이 자율 공시라는 거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실시되는 건데, 투자자한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통상 투자자들한테 유익한 호재성 공시들이 이 자율 공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율 공시다 보니까는 개념상 공시 누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이 허위 공시 같은 경우는 소송과는 별개로 또 거래소에 공시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공시 벌점의 수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의무 공시로 가게 되면 의무 공시는 이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의무 공시가 있고, 이 자본시장 법이나 시행령 또는 이 자본시장 법령에 따른 의무 공시가 있습니다. 이 의무 공시 사항이 됐을 때의 의무 공시 사항, 이거를 잘못하면 어떤 처벌이 있느냐 하면,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의무 공시는 그냥 공시 누락이나 허위 공시에 대해서 공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퇴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 법령이 이게 만약에 포함이 되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되는데요. 이 공시 누락이나 허위 공시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되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스펙트럼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공시에 이미 포함이 돼 있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허위 공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냥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이인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올해 3월부터 SEC가 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의견 수렴 절차를 90일 동안 실행을 했고, 그게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런 과정을 보면 미국도 의무 공시와 관련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리 겐슬러라는 SEC 위원장이죠. 인사청문회 3월에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는 기후 리스크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을 봤을 때, 미국도 현재는 원래는 미국이 예전까지는 기후 관련 사항에 그렇게 공시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더 한 발짝 많이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이 가장 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공시는 가장 앞서 나갔었고, 미국이 좀 뒤에 한참 뒤에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한국은 약간 중간적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금융위가 발표한 사항은 2025년부터 자산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속 가능성 보고를 의무 공시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이 대외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아마 자산 규모가 큰 기업부터라는 건 대부분 다 예상을 하시듯이, 통상 우리나라에서 상장 기업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기준 자산 규모 2조 원이거든요. 이게 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각종 의무가 강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자산 2조 원이니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현재 이제 이 의무 공시 사항 중에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의무 공시 사항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의무 공시 사항의 스펙트럼 중에는 거래소 의무 공시예요. 거래소 의무 공시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글로벌 국제적 추세라는 걸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법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의무 공시는 2025년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의무 공시가 되는 경우에 이를 누가 감시 또는 검증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2번이 결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3번도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데, 이건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인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워싱 방지 필요성도 있고, 또 그리고 제한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감독기관이 상당히 그렇게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한된 감독 인력이 모니터링하는데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는 여타 제도와의 정합성,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업보고서 자체도 인증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만 불쑥 튀어나와서 인증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이 인증까지 여기까지 인증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동향도 잘 체크를 해야겠죠. 이게 국제적으로도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은 이미 사업 보고서 이 내용 자체가 인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고, 영국이 최근에 이제 회계개혁 보고서를 컨설팅 페이퍼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 보고서 내용 중에 주주들이 승인하는 사항,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대되는 내용이 주주 승인 사항이 아마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도 아마 인증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SEC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SEC는 엄청난 조직이에요. 한국이랑 감독원이랑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22년 예산으로 2조 원을 달라고 했어요. 미국 국회. 스텝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인증이 이렇게 딱히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까 그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돼서 이 리퀘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번째 사항이 감사와 인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지속가능 공시를 할 때 이게 감사와 인증의 의무화를 해야 되느냐, 또 감사 인증에 하게 되면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사항을 공개 수렴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미국도 아예 이걸 배제해 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테니까 우리도 그 미국의 그 제도가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보면서 한국의 입장을 그때쯤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준이 정해지면 이 모디파이 할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IFRS에서 정하는 회계 기준처럼 모두 다 전폭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상황에 맞게 이걸 약간 모디파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건 적용 배제하고 어떤 건 수정할 것인가, 이건 기업들과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의무공시 수준은, 두 번째로 의무공시 수준을 어떻게 자본시장법에 넣을 거냐, 아니면 거래소 의무공시사항으로 넣을 거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의무공시가 된 다음에 세 번째로 인증을 요구할 것이냐, 요구한다면 누가 인증할 거냐, 이런 것도 지금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근데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공시라는 거는, 공시사항이 추가된다는 건 상당히 부담입니다. 근데 따라서 이제 규제 수범자들의 입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지속가능성 논의를 보면 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아마 점진적인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최근에 지속가능성 논의는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이 지속가능성이 아예 개혁의 수준, 지속가능성 개혁이 아닌가, 이 정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때, 이 기업은 이런 항상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속가능성 논의에 있어서 앞으로 기업들의 입장, 기업들의 의견을 충실히 저희가 듣고 정부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병관 팀장님께서는 기준의 문제, 또 공시 수준의 문제, 의무 공시 시 검증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저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 팀장님이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원래 좌장을 맡으면 철저하게 시간을 지킵니다. 제 평소 소신이, 강의를 못하는 교수님은 용서가 되지만 시간을 못 지키는 교수님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인데요. 오늘 모신 세 분의 토론자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을 어렵게 모시고 너무나 소중한 저희가 토론을 듣기 때문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토론을 저희가 부탁드린 거를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토론에 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ISSB에서 기후변화 다음으로는 어떤 변화에 대해 다룰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웅희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질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쉽게 대답하자면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은 이 아젠다 컨설테이션 발표를 통해서 다음 기준을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한테 올해 말에 한번 의견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예측해 보자면 현재 투자자들이 기후 다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자연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이라면 워터, 수자원 문제, 랜드, 땅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하니까 자연 쪽도 아마 많이 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 기준원도 만약에 아젠다 컨설테이션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ESG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기준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ISSB 기준이 국제표준 기준으로 도입되어 의무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서 오신 김광조 부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송병관 팀장님께서 이미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인증 제도에 따라서 인정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책임에 대한 그 수준이 어디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공시를 한다고 하면 기업은 그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항목이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이 그 부분을 도입해서 절차와 정책을 만들어서 성과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본질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ESG는 정해진 미래라고 말씀을 사실은 드렸는데요. 의무도 있지만 부담도 있지만 빨리 준비해서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력을 길러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리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세 분의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 세 분과 또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 세미나의 사회자이신 박세환 상임위원님께 폐회를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좌장이신 정규환 교수님의 진행으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언급된 소중한 말씀들은 추후 저희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환 교수님,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분, 40분 정도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관련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나가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후인 9월 2일 오후 3시에 있을 두 번째 개원 기념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각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